전일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가 발표됐는데 헤드라인이라 그래요. 일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7%로 이렇게 역시나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고,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동안 문제였거든요. 식품과 에너지를 뺀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하는데 요게 6.3%로 기대치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나왔는데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급등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이 왜 급등을 했는지 한번 이유를 살펴보면 예상보다 소비자 물가지수 또 핵심 물가지수가 잘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조금 더 빨리 중단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생겼고, 사실 이 두 가지 기대감만으로 주가는 선행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전일 급등을 했던 거죠. 사실 근데 이 논리는 올해 내내 설명드렸던 논리입니다. 하반기에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쭉 빠르게 나올 줄 알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 벌써 11월이나 돼가지고 너무 늦게 이런 움직임이 나와버렸어요. 그때 랠리는 즐겨주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여기 차트 볼게요. 역사적으로 기준금리가 쭉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이만큼 올라갔는데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시점 되면 중단됐고, 그리고 오히려 경기 둔화, 즉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와중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1990년 초에 경기 침체, 2000년 초에 경기 침체, 2008년 경기 침체, 코로나,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거죠. 이렇게 주식시장이 마지막에 한번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 랠리가 나왔던 경험이 있는데 항상 개인들이 마지막에 고점에 뛰어들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같은 그림을 만들어낼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 요 세부 항목도 살펴보고 자세한 내막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인지, 주식시장에 우리가 뛰어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말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확 완화돼서 그런 것일까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핵심 물가지수 이 두 가지의 세부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두 번째에 있는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기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식품과 에너지를 뺀 나머지의 변화율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하늘색 좀 옅은 게 요게 소비자 물가지수 중에 에너지의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에너지 가격은 확실히 떨어지고 있고요. 식품 가격도 고점에서 이렇게 꺾여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 소비자 물가지수는 식품과 에너지 가격 영향을 조금 더 받아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의 나머지 품목들은 뭔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림대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림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항목들만 살펴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지가 나올 텐데,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이 항목들을 함께 볼게요. 전체가 100으로 났을 때 이게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100 중에 78.2%를 차지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세부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식품과 에너지 비중이 좀 낮은 이런 상품, 요게 21%를 차지해요.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어떤 품목들이 있냐, 뭐 의류부터 해가지고 신차, 중고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먼저 보죠. 신차와 중고차를 합쳐서 7.8% 정도를 차지합니다. 비중이 굉장히 크죠. 얘네의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차트를 보면 이게 신차 가격의 전년비 가격 증가율인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품목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품 가격들은 일단 전부 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21.1%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근에 왜 이렇게 급반등했냐? 이유는 서비스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요거 빼고 나머지 57.1%를 차지하는 요 서비스 가격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세부 내용 큰 거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가장 큰 게 바로 쉘터, 주거비용이죠. 주거비용 보면은 전년 대비 증가율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8%에 가까워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 주거비 항목은 미국의 임대료 증가율 그리고 주택가격 증가율에 1년 후행합니다. 미국의 임대료와 주택가격 증가율은 올해죠. 2022년 2월부터 평탄해지고 그 다음에 꺾여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은 2023년 2월부터는 주거비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평탄해지고 떨어진다. 요거는 그때 가면은 내려갈 이슈고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메디케어 서비스거든요.
여기 한 6.8%, 거의 한 7% 정도 차지하는데 요거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의료 및 의료 제품 요 서비스 가격이 최근까지 쭉 올라가다가 요번 달 발표된, 즉 11월에는 10월 한 달간 자료가 발표되는데 10월 달에 좀 떨어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다, 요걸 알 수 있고, 다음 세부 항목 중에 보면은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운송 서비스예요. 요것도 가격이 어떻게 되냐 보면 사실상 11%라면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만 그래도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핵심 소비자 물가 증가율이 조금 낮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 이건데, 중고차 신차 가격이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과 메디케어 부분이 좀 올라가다 떨어졌다, 이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크게 변화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 주식시장이 올라간 게 기대보다는 좀 잘 나왔다, 이것 때문에 반등을 한 거예요.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져 있었던 상태에서 지표가 선방을 해준 거고, 그래서 매수 심리가 살아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미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까인데, 미연준은 이번 소비자 물가 지표를 봤겠죠. 발표된 거 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일단 절대적인 수치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7.7%나 증가하고 있다. 이거 아직도 엄청나게 높고요. 핵심도 6.3%, 기준금리를 뭐 인상 중단할 게 아닙니다. 내년까지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주식시장은 반등했냐? 주식시장은 6개월에서 1년 후의 미래를 판단하죠. 6개월에서 1년 후면은 이게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이 두 가지 지표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걸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쨌든 기준금리 인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두 번째, 주식시장이 선반영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좀 풀매수를 땡겨야 되냐,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정답은 앞으로 디폴트나 테러, 전쟁 등 이런 사건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요 회색의 음영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들 이전에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심했고 기준금리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도 중단이 됐고 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 저축대부 조합이든 전쟁이든 IT 버블이 붕괴하고 테러가 터지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든 코로나가 터지든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준금리도 높고 대출해서 투자할 사람은 굉장히 적은 상황에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자산 버블은 굉장히 커 있어요. 이게 경기가 확 살아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바로 폭삭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좀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주식시장이 떨어져서 향후 이렇게 한번 반등을 준다, 그랬을 때 기준금리도 인상 중단되고 툭 떨어지면 랠리가 좀 나올 수 있죠. 내외부적인 어떤 사건이 터지면 다시 한번 또 폭삭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외부적인 충격을 견뎌낼 체력이 지금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약해지고 경기가 둔화로 가고 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두 가지 입장이 있겠죠. 무한의 긍정론자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앞으로 없던 사건이 터질 리도 없고 실물 경제는 좀 둔화되고 나빠지건 말건 자산시장의 버블은 계속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하지만 확률적인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부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데 지금도 반복될 수 있고, 지금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문제가 계속 터지고 코인 시장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여기 경기 침체나 주식시장의 폭락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실 분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거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지식하죠. 실물 경기가 지금 둔화 국면이에요. 그래서 침체가 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나면 금융장세라 그래서 이렇게 실물 경기가 회복하기 전에 요 전에 미리 한번 이렇게 반응을 주는 지표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회복과 실물 경기의 상승 영역, 요 구간 내내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고 정점 보고 나오는 게 제 정석대로 계속 하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고지식한 방법이라 이겁니다. 뭐 여러분 따라하셔라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내 감을 믿는 사람이냐.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면 기간 조정만 받고 끝나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저처럼 공포를 가지고 사이클을 한 번 보는 사람이라면은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리스크를 준비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은 제대로 영상을 보셨으면은 다 이해가 되셨을 거고,
건너뛰어가지고 그냥 마지막만 들어보셨던 분은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말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뭐 피셔형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사야 돼 팔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 주식시장 떨어지면은 뭐 개소 양말 새끼 다 나오죠.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다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도인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우리 채널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한 달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